이런 미친 개가 있나? 당장 저리 꺼져! 저 미친 개가 감히. 2025년 11월 어느 날 오후 시간 강원도 산골 임야에 위치한 새 묘지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 아래 검은 정장을 빼입은 김민석이 상주 완장을 찬 채 서 있었죠. 그의 발밑에는 2미터 깊이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고 장의사 인부 2명이 밧줄로 관을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늙은 진돗개 한 마리가 괴성을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한쪽 귀가 찢어지고 털이 숭숭 빠진 게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주저없이 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쿵! 백구는 관 뚜껑 위에 네 발로 착지하더니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인부에게서 삽을 빼앗아 백구를 향해 치켜들었죠. 백구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구덩이 밖 민석의 발치로 툭 뱉어냈습니다. 검은 비닐에 쌓인 작은 뭉치였습니다. 민석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비닐 뭉치로 향했죠. 대체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만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슴 찡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오전 10시 강원도 횡성군 소재 작은 장례식장. 사무실 앞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 3대가 나란히 주차되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장남 김민석이 검은 양복 차림으로 내렸습니다. 민석은 목을 좌우로 꺾으며 스트레칭을 했죠. 고급 양복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소매 끝이 해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는 동생 김태석과 그의 아내 수진이 내렸습니다. 세 번째 차에서는 막내딸 김은희가 큰 선글라스를 낀 채 내렸습니다. 은희는 미국에서 막 도착한 듯 시차 적응이 안 된 얼굴이었죠. 민석은 장례식장 입구로 걸어가며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김 차장. 곧 돈 들어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자 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다고요. 민석은 짜증스럽게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12억. 일주일 안에 갚지 못하면. 장례식장 사무실 문을 열자 초라한 빈소가 나타났습니다. 영정사진 앞에는 국화꽃 몇 송이와 촛불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조문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석은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야 오셨네요, 형님. 뒤에서 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대답 없이 영정 앞으로 걸어가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영정이 아니라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변호사는 언제 온대? 민석이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저녁 때 온답니다. 유언장도 그때 공개한대요. 태석이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빈소 구석 의자에 앉아 핸드백에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에 뭔가를 적으며 계산기를 두드렸죠. 땅 50필지, 평당 시세가 100만 원이면. 은희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얼굴, 기억도 잘 안 나네. 은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은 은희를 흘겨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니까. 오빠도 15년 동안 안 왔잖아요. 은희가 쏘아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때 빈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낑낑낑. 게 우는 소리였습니다. 민석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처마 아래 비를 피해 쭈그리고 앉은 늙은 개 한 마리가 보였죠. 백구였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떨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빈소문을 애타게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민석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장의사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고인께서 키우시던 개입니다. 마을 분들이 안으로 좀 들여보내달라고 하시는데요. 개가 무슨 조문을 해요? 냄새나게. 민석은 손사래를 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문틈 사이로 빈소 안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오후 2시가 되자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순자 할머니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할머니는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철수 영감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석 3남매를 둘러보았습니다. 상주분들이시죠? 아버님 생전에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빈소를 나가며 백구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백구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었죠. 백구야, 주인 보내드려야지. 응? 백구는 할머니 손을 하드며 낑낑거렸습니다. 다른 마을 주민 4명도 도착해 조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3남매와 인사를 나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냉랭한 눈빛으로 3남매를 훑어볼 뿐이었죠. 저녁 6시 정민호 변호사가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민석 3남매는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민석이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짧게 악수를 나누고는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은 발인 후에 공개합니다. 그게 고인의 뜻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왜 발인 후에요? 지금 공개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빈소를 나갔습니다. 민석은 이를 갈았습니다. 무슨 속셈이지? 밤 11시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빈소에는 민석 3남매만 남았습니다. 3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 눈치만 보았죠.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땅이 정확히 몇 필지예요? 50필지 정도 된다고 들었어. 태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시세로 따지면 한 300억? 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사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3분의 1씩 나누면 한 사람당 100억. 수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빈소 밖에서 백구의 길고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우. 그 소리는 마치 곡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짜증스럽게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백구는 처마 아래에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죠. 시끄러워. 저리 가. 민석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민석을 힐끗 보고는 다시 빈소 쪽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민석은 백구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뒷걸음질 치며 민석을 경계했습니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발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의사 직원 4명이 관을 들어 운구차 뒤편으로 옮겼습니다. 민석은 상주 완장을 차고 운구차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기사 옆에 앉으며 시계를 확인했죠. 빨리 출발합시다. 오늘 중으로 다 끝내야 합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뒤편 승합차에는 태석, 수진, 은희가 탔습니다. 장례 행렬은 장례식장을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빈소 옆에 묶여있던 백구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백구는 목에 매인 낡은 밧줄을 힘껏 잡아당겼죠. 뚝!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백구는 운구차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민석은 사이드미러로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저게가 왜 저래? 백구는 네 발을 힘껏 구르며 운구차를 쫓아왔습니다. 늙은 몸이었지만 속도는 빨랐습니다. 민석은 기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속도 좀 높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운구차가 속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땀을 흘리며 계속 달렸죠. 국도를 달리는 동안 백구는 운구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개가 어떻게 저렇게 오래 달리지? 민석은 사이드미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백구의 혀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운구차가 국도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포장 산길이라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민석은 다시 사이드미러를 보았습니다. 백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 드디어 따돌렸나 보군.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운구차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이게 무슨 소리죠? 민석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상한데. 기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운구차는 점점 속도가 느려지더니 결국 멈춰 섰습니다. 왜 이래요? 모르겠습니다. 출발 전에 점검했는데 기사는 시동을 여러 번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짜증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사도 내려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엔진을 들여다보았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죠. 뒤따라오던 승합차도 멈춰 섰습니다. 태석이 차에서 내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차가 고장났어. 민석이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산길 중턱에 두 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산속 공기는 차갑고 습했죠. 민석은 핸드폰을 꺼내 정비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산속이라 전화가 잘 터지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민석이 핸드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핵, 핵, 핵. 민석은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안개 사이로 백구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백구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비틀거렸습니다. 혀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다리는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고 운구차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백구는 운구차 정면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르르. 또 왔어, 저게. 태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백구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이 차를 움직이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민석은 백구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비켜, 저리 가.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백구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민석은 본능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저 눈빛, 진짜 물 것 같은데? 승합차에서 은희와 수진도 내렸습니다. 오빠, 저게 왜 저래요? 은희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미쳤나 봐.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기사가 조심스럽게 백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이리 와, 착하지. 하지만 백구는 기사를 향해서도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기사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죠. 민석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비키라고. 민석이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자세를 낮추며 더욱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석과 백구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형, 위험해요. 태석이 민석을 붙잡았습니다. 나, 저게를 치워야 차를 고치든 말든 하지. 민석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운구차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결국 핸드폰으로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1시간 후 견인차가 도착했습니다. 견인차 기사도 백구를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저게가 비키지 않으면 견인도 못합니다. 민석은 이를 갈았습니다. 우회로는 없습니까? 있긴 한데 1시간은 더 돌아가야 합니다. 민석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정오가 넘었습니다. 좋아요. 우회로로 갑시다. 견인차가 운구차를 끌고 뒤로 후진했습니다. 백구는 차가 후진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눈은 여전히 운구차를 따라갔습니다. 승합차도 견인차를 따라 유턴을 했습니다. 민석은 승합차 창문으로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그 자리에 서서 떠나는 차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죠. 저게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차들이 산길을 따라 사라지자 백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차들이 간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후 2시 운구차는 우회 산길을 따라 묘지가 있는 임야로 향했습니다. 좁은 비포장도로 양옆으로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길은 울퉁불퉁했고 차는 천천히 움직였죠. 아직 얼마나 남았어요? 은희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분 정도요.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채권자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6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빨리 끝내야 하는데. 그때 태석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형, 저것 좀 봐요. 민석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산길 아래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비틀거리면서도 계속해서 차를 따라오고 있었죠. 저게가 미쳤어, 완전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끈질긴 놈. 오후 2시 30분 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임야 한가운데 작은 공터가 나타났고 그곳에 새로 판 묘 구덩이가 보였습니다. 장의사 직원 4명과 인부 2명이 이미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삽과 밧줄, 그리고 하관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 두었죠. 운구차가 멈춰 서자 민석이 제일 먼저 내렸습니다. 그는 묘 자리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맞습니까? 네, 고인께서 생전에 직접 정하신 자리입니다. 장의사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인부들이 운구차에서 관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관을 묘 구덩이 옆 임시 받침대 위에 안치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길 입구 덤불 사이에서 백구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백구의 4다리는 흙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발바닥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온몸의 털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구는 숨을 헐떡이며 관이 놓인 곳을 향해 절뚝절뚝 걸어왔습니다. 또 왔네. 태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관 옆에 도착하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관 뚜껑에 머리를 대고 슬픈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끼잉끼잉. 마치 가지 마세요.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인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게 좀 치워주세요. 인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가 사나운 것 같은데요. 그냥 막대기로 쫓아내면 되잖아요.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인부는 할 수 없이 주변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들었습니다. 그가 백구에게 다가가자 백구는 고개를 들어 인부를 쳐다보았습니다. 인부가 나뭇가지를 흔들며 위협했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 앞을 더욱 꽉 막아섰죠. 비켜, 저리 가. 인부가 소리쳤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부는 포기하고 민석에게 돌아왔습니다. 안 비키는데요. 민석은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길 아래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를 포함한 마을 주민 4명이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백구야.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할머니가 백구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를 보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죄송하지만 개를 좀 데리고 계셔 주시겠습니까? 민석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석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백구가 철수 영감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야죠. 당신들보다 백구가 더 자식답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마을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정민호 변호사가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그는 묘지에 도착하자 관 앞에서 잠시 묵념을 올렸습니다. 백구는 변호사를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변호사는 백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하관 시작하시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하관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부 4명이 관 양쪽에 서서 밧줄을 걸었습니다. 관을 들어 올려 구덩이 위로 옮기기 시작했죠. 백구는 관이 움직이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관에 매달리려고 했지만 인부 한 명이 백구를 막아섰습니다. 안 돼, 위험해. 인부가 백구를 밀쳐냈습니다. 백구는 땅바닥에 넘어지며 낑낑거렸습니다. 관은 밧줄에 매달려 천천히 구덩이 위로 이동했습니다. 4명의 인부가 밧줄을 잡고 조심스럽게 관을 구덩이 속으로 내리기 시작했죠. 백구는 바닥에서 일어나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이 점점 구덩이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은희와 태석도 묵묵히 서 있었죠. 마을 주민들은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관이 절반쯤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관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저게가... 인부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백구는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몸을 날렸습니다. 공중에서 백구의 몸이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쿵! 백구는 구덩이 바닥에 내려가 있던 관 뚜껑 위에 착지했습니다. 4발로 관을 밟고 서더니 위를 올려다보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으르르르.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 구덩이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구덩이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백구는 관 위에서 버티고 서서 절대 비키지 않겠다는 듯 주변을 노려보았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죠? 인부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구덩이 안에서 백구는 관 위에 버티고 선체 위를 올려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리고 온몸의 털은 곤두서 있었죠. 백구의 눈빛은 야생 맹수 그 자체였습니다. 민석은 구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백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는 주먹이 쥐어져 있었고 턱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저게를 당장 끌어내세요. 민석이 인부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인부 한 명이 조심스럽게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더욱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자 인부는 망설였습니다. 저렇게 사나운데 어떻게 내려가요? 그럼 밧줄이라도 던져요. 뭐라도 해보라고요. 민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인부가 밧줄을 들고 구덩이 안으로 내려뜨렸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밧줄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사람들만 노려볼 뿐이었죠. 이순자 할머니가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두세요. 백구도 주인님을 보내드리기 싫은 겁니다. 할머니는 좀 비켜 계세요. 민석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옆에 있던 마을 주민이 부축했습니다. 민석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인부가 땅을 파는 데 쓴 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삽의 무게가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죠.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의사 사장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삽을 들고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12억. 일주일. 저게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질 순 없어. 민석은 삽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구덩이 안에 백구를 향해 삽을 내리꽂으려는 자세였습니다. 태석이 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민석이 동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태석은 비틀거리며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민석의 팔이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삼날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은희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 안에서 검은 비닐로 쌓인 작은 뭉치가 보였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앞으로 내밀며 그것을 구덩이 밖으로 뱉어냈습니다. 툭! 비닐 뭉치가 구덩이 밖 민석의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석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삽을 든 팔이 그대로 얼어붙었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비닐 뭉치로 향했습니다. 비닐 뭉치는 흙과 침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에 뭔가 종이 같은 것이 접혀 들어 있는 것이 보였죠. 민석은 천천히 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비닐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펼쳤습니다. 안에서 낡은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민석은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박철수 노인의 필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의 눈이 글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나의 전 재산은 백구를 끝까지 정성껏 돌봐주는 사람에게 상속한다. 백구가 자연사할 때까지 함께 살며 돌봐야 한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2025년 10월 15일 박철수. 공증인 정민호 변호사. 편지 아래에는 정민호 변호사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고 입이 벌어졌죠. 그러더니 이상한 미소가 얼굴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형, 뭐라고 써 있어요? 태석이 민석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석은 동생에게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석도 쪽지를 읽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은희도 달려와 쪽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민석은 쪽지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구덩이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관 위에 서서 민석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에 갑자기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삽을 옆에 내던지고 구덩이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백구, 착하지, 착해. 민석이 손을 내밀며 백구를 불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삽으로 내리치려던 그 손이었습니다. 백구는 민석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죠. 백구야, 이리 와. 응? 삼촌이 맛있는 거 줄게. 민석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태석도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백구야, 우리 집 갈까? 우리 집에 좋은 거 많아. 은희도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비행기에서 받은 비스킷이었습니다. 백구야, 이거 먹을래? 은희가 비스킷을 구덩이 안으로 던졌습니다. 비스킷이 관 옆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석은 인부에게 손짓했습니다. 사다리 좀 주세요. 인부가 사다리를 가져와 구덩이에 내려주었습니다. 민석이 사다리를 타고 구덩이 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00억. 백구 한 마리만 키우면 되는 거야. 민석이 구덩이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백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말했죠. 백구야, 이리 와. 무섭지 않아. 하지만 백구는 관 뒤편으로 몸을 낮추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관을 사이에 두고 민석과 백구가 대치했습니다. 형, 제가 도와줄게요. 태석도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양쪽에서 백구를 포위했습니다. 백구는 관 위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도망갈 곳을 찾았습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이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것들이 아버지 관 위에서 저러고 있네. 다른 마을 주민들도 혀를 찼습니다. 정민호 변호사는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민석과 태석이 동시에 백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잡아. 하지만 백구는 더 빨랐습니다. 관을 박차고 높이 뛰어올라 구덩이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백구는 땅 위에 착지하자마자 산속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게 잡아요. 놓치면 안 돼요. 민석이 소리치며 사다리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이미 덤불 사이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민석과 태석은 흙투성이가 된 채 구덩이 밖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민석의 고급 양복은 온통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그 쪽지 다시 좀 봅시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세 남매가 머리를 맞대고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끝까지 정성껏 돌봐주는 사람. 한 명만 해당된다는 거 아니에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셋이 함께 키우면 되지.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유산도 셋이서 나눠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일단 백구부터 찾아야죠. 민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백구가 사라진 뒤 묘지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했죠. 백구를 끝까지 정성껏 돌봐주는 사람에게. 은희가 민석의 어깨 너머로 쪽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빠, 그 쪽지 제가 한번 봐도 돼요? 은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쪽지를 가슴에 감추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못 믿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확인 좀 하려고요. 은희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태석도 형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형, 우리 셋이 같이 키우면 되잖아요. 그럼 유산도 3분의 1씩? 쪽지에 한 사람이라고 안 써 있어? 민석이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니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만 써 있네. 복수일 수도 있어. 세 남매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죠. 정민호 변호사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죠.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철수 선생님께서 공증하신 정식 유언장입니다. 백구가 물고 있던 쪽지는 요약본이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석 3남매가 서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백구를 자연사할 때까지 정성껏 돌볼 것. 둘째, 백구와 같은 집에서 살 것. 셋째, 백구에게 매달 건강검진을 받게 할 것. 변호사가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백구를 두고 다투거나 백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백구를 학대하는 일이 발생하면 즉시 조건 불충족으로 간주됩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네. 관 위에서 백구를 잡으려 했던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그건 백구를 구하려고 한 거였어요. 은희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행동은 제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조건 불충족입니다. 이 변호사 영감, 우릴 감시하겠다는 거야? 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셋 중 한 명이 백구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셋이 같이 키워야 해요? 유언장에는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죠. 변호사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세 남매는 다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키우는 게 맞아. 장남이니까. 무슨 소리예요? 저도 아버지 딸인데요. 은희가 반박했습니다. 나는 집도 넓고 마당도 있어요. 백구 키우기 딱 좋죠. 태석도 가세했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광경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것들 좀 보세요. 아버지 무덤 앞에서 다른 주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구가 딱했어. 저런 사람들한테 가야 하다니. 변호사가 손을 들어 세 사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십니까? 세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일단 백구부터 찾으십시오. 백구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주변 산을 둘러보았습니다. 백구가 사라진 방향은 북쪽 숲이었습니다. 저 인부분들, 개 찾는 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민석이 인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저희는 장례 일만 하는 겁니다. 개 찾는 건 인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은 지갑을 꺼내 10만 원권 5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 테니 좀 도와주세요. 인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돈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석, 태석, 은희, 그리고 인부 2명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와 마을 주민들은 묘지에 남았습니다. 산속은 어두웠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죠. 백구야.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백구, 이리 와. 은희도 불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민석은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산속이라 신호가 약했습니다. 태석이 낙엽을 헤치며 걸어왔습니다. 형, 백구 발자국 같은 게 있어요. 세 사람이 태석이 가리키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젖은 땅에 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더 깊숙한 숲속으로 이어졌죠. 저쪽으로 갔나 봐요. 발자국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점점 길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우리가 조난당하는 거 아니야? 그때 앞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계곡 옆 바위 위에 백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은희가 속삭였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백구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물을 다 마시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백구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백구야, 우리야. 무섭지 않아. 민석이 손을 내밀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위 끝에 다다랐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태석아, 넌 저쪽으로 돌아가. 민석이 지시했습니다. 태석이 반대편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를 포위하려는 것이었죠. 백구는 민석과 태석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망갈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핸드백에서 비스킷을 꺼냈습니다. 백구야, 배고프지? 이거 먹어. 비스킷을 땅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석과 태석이 동시에 백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잡아. 백구는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갔습니다. 민석은 허공을 잡았고 태석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아야. 백구는 계곡을 뛰어넘어 반대편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젠장, 이렇게는 못 잡겠어. 1시간 후 세 사람은 다시 묘지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네. 도망갔어요. 민석이 맥없이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는 영리합니다. 쉽게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은희가 물었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요. 백구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장례부터 마무리하시죠. 고인을 이대로 두실 건가요? 세 사람은 구덩이 안에 여전히 놓여있는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백구가 뛰어내렸던 그 관이었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쉬며 인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하관 계속하세요. 인부들이 다시 밧줄을 잡았습니다. 관이 천천히 구덩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관이 완전히 내려가자 인부들이 흙을 퍼서 구덩이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삽의 흙이 관 위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민석 삼남매는 말없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관이 아니라 백구만 가득했습니다. 흙이 관을 덮고 봉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부들은 삽을 내려놓고 땀을 닦았습니다. 오후 5시 박철수 노인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작은 비석이 봉분 앞에 세워졌습니다. 박철수 지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민석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태석과 은희도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애도가 아니라 백구만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 무덤 앞에서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떠나기 전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백구를 찾거든. 잘 대해주세요. 그 개는 당신네보다 더 사람다운 놈이니까요. 할머니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묘지에는 민석 삼남매와 정민호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무덤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무덤 옆 나무에 기대어 담배를 꺼냈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깊게 들이마셨죠. 변호사님, 백구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언장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6개월 안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됩니다. 변호사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 그 안에만 찾으면 되는 거네요? 은희가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은희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백구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진심입니다. 박철수 선생님은 진심으로 백구를 사랑할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심? 걔한테? 민석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무덤 쪽을 응시하며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변호사가 봉분 옆을 가리켰습니다. 민석이 다가가 보니 봉분 흙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개의 발톱 자국이었습니다. 백구가 여기 왔었나 봐요. 태석이 말했습니다. 발톱 자국은 봉분 위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덤을 파헤치려 했던 것 같았죠. 변호사는 무릎을 꿇고 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군요. 뭐가요? 백구가 하관 전에 관 뚜껑을 계속 긁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구덩이 안에서 백구가 관 뚜껑을 발로 긁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걔가 그냥 슬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은희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구는 영리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일어서서 봉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돌아보았습니다. 관을 다시 열어야겠습니다. 네, 지금요? 민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저는 유언 집행인으로서 의심이 갑니다. 무슨 의심인데요? 관 속에 뭔가 빠진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변호사의 말에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빠진 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요. 태석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그는 아직 떠나지 않은 장의사 사장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관을 다시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의사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묻은 걸 다시요? 박철수 선생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의사 사장은 한숨을 쉬며 인부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30분 후 인부들이 봉분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덮었던 흙을 다시 파냈습니다. 민석 삼남매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뭘 찾는다는 거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인부들의 삽질 소리만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1시간 후 관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인부들이 밧줄로 관을 끌어올렸습니다. 관을 묘지 옆 평평한 곳에 내려놓았죠. 변호사가 관 뚜껑 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뚜껑에는 개의 발톱으로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변호사가 자국들을 가리켰습니다.
자국들은 관 뚜껑 한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인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인부들이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비거. 관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박철수 노인의 시신이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수의를 입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변호사는 관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가슴 위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눈이 노인의 목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이상하군요. 뭐가요? 민석이 다가와 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은 평생 목에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 안에 작은 사진첩이 들어 있었죠. 변호사가 노인의 목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목걸이는 없었습니다. 그게 원래부터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은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입관할 때 직접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관을 열어본 적 없어요. 태석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전 미국에서 막 왔는데 언제 그런 걸? 은희도 급히 변명했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아닙니다. 변호사는 세 사람을 한 명씩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관 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누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덤불 사이로 백구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백구의 입에는 낡은 가죽 사진첩이 물려 있었습니다. 목걸이 줄이 사진첩에 감겨 있었죠. 백구는 관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관 옆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입에 물고 있던 사진첩을 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툭! 변호사가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가죽 표지였습니다. 변호사는 사진첩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젊은 시절 박철수 부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죠. 두 번째 장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부부의 사진. 세 번째 장에는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박철수 노인이 직접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곁으로 갑니다. 15년 동안 혼자 견뎌내느라 힘들었소. 이제 함께 갈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 추억들도 함께 가져가고 싶소. 철수. 변호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석도 사진첩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무언가에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희는 사진 속 젊은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원했던 건? 변호사가 사진첩을 관 속 노인의 가슴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줄을 노인의 목에 다시 걸어주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묻히고 싶으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백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이 묻히는 걸 막았던 거죠. 민석은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관 옆에 앉아 조용히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산만 생각했는데 백구는 변호사가 관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인부들이 관을 다시 구덩이 속으로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백구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첩이 제자리를 찾았으니까요. 관이 완전히 내려가고 흙이 다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봉분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민석 삼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을 물들였습니다. 박철수 노인의 무덤 위로 마지막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인부들은 삽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봉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를 감싸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더 이상 울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임무를 마친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정민호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민석 삼남매가 변호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뭡니까? 민석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보이지 않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의 유언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요? 은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백구를 두고 다투거나 백구에게 해를 끼치거나 백구를 학대하는 일이 발생하면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죠. 조건 불충족으로 간주됩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오늘 오후 관 위에서 백구를 붙잡으려 했던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처음 하관할 때 삽으로 백구를 내리치려 한 행위도 해당됩니다.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까 자신이 삽을 치켜들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백구를 향해 삽을 내리꽂으려 했던 그 순간. 젠장. 하지만 저희는 백구를 구하려고 은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변호사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습니다. 구하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유산 때문이었나요? 변호사의 질문에 은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제3조를 보십시오. 상속 대상자들이 백구를 재산의 수단으로 여기거나 백구의 안녕보다 재산을 우선시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상속 자격을 상실한다. 변호사가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동은 모두 제가 목격했습니다. 민석은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산속에서 백구를 쫓아다니며 잡으려 했던 것, 계곡에서 포위하려 했던 것, 모두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태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호사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할 게 아닙니다. 변호사가 백구를 가리켰습니다. 저게에게 사과하십시오. 세 사람은 백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봉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석이 백구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을 보지 않으려는 듯이 백구야, 미안하다.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은희도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눈물이 은희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산환원 동의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박철수 선생님의 전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됩니다. 변호사가 서류에 펜으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한 번의 기회도 없습니까?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위반도 용납하지 않는다.
박철수 선생님은 확실히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12억 원의 빚, 일주일 안에 갚아야 하는 돈,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태석은 바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당 있는 집을 사려던 계획, 아이들 교육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은희는 핸드백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 남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300억이 날아갔어.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내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겁니다. 변호사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백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잘했어, 백구야. 주인님 뜻대로 했어. 백구는 변호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일어나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의사와 인부들도 짐을 챙겨 뒤따라 내려갔습니다. 묘지에는 민석 3남매와 백구만 남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를 스쳤습니다. 민석은 봉분 앞에 앉았습니다. 비석의 글자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박철수 지묘, 아버지, 15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태석과 은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백구는 세 사람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봉분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봉분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마치 주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한 바퀴를 다 돌고 백구는 다시 봉분 앞으로 왔습니다. 비석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달빛이 백구의 하얀 털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평생 기다려온 이 순간을 만끽하는 것처럼 주인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묻혔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줬습니다. 이제 백구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산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백구의 털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석 옆에 앉아 주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석 3남매는 한참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백구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비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작은 그림자로 백구야, 잘 있어.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볼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산 위에는 백구만 남았습니다. 주인의 무덤을 지키는 충직한 개. 달빛이 무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11월 말 강원도 산골 임야의 무덤 위로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비석 위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지묘라는 글자가 눈에 덮여 희미해졌죠. 민석 3남매는 장례가 끝난 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묘지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산새들의 울음소리만 가끔 들려왔습니다. 무덤 주변으로 가을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이 무덤을 둘러쌌습니다. 낙엽들이 하나둘 떨어져 비석 주변에 쌓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오후 시간, 산길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에 물병과 음식을 싸서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덤 앞에 도착하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물병과 사과 그리고 단팥빵 몇 개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죠. 철수 영감님, 잘 계시죠? 아내분도 만나셨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식들은 다시는 안 올 것 같네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석 옆 무덤 뒤편에 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비석 바로 옆에 턱을 괴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온몸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였죠. 털은 더 많이 빠져 군데군데 피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백구야. 할머니가 백구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에서 삶은 고기를 꺼냈습니다. 백구 앞에 놓아주었죠. 백구야, 이거 먹어. 응? 얼마나 굶었니? 하지만 백구는 고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들었다가 다시 비석 쪽으로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물병 뚜껑을 열어 물을 손바닥에 따랐습니다. 백구의 입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물이라도 좀 마셔. 백구는 할머니의 손을 한번 핥았습니다. 하지만 물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 이러다 죽겠구나. 할머니는 백구 옆에 앉았습니다. 백구의 마른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등이었습니다. 백구야, 주인님은 이제 편히 가셨어. 넌 이제 살아야지. 하지만 백구는 대답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1시간 정도 백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졌습니다. 백구야, 할머니 내일 또 올게. 그때까지 버텨.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일어났습니다. 고기와 물을 백구 옆에 그대로 두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백구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이 뒤섞인 하늘이었습니다. 무덤 위로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백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무덤 주변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무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마치 주인과 함께 산책하듯이 한 바퀴를 다 돌고 백구는 비석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덤에서 50m쯤 떨어진 곳. 그곳에는 썩은 나무 평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박철수 노인이 생전에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백구와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던 자리였습니다. 백구는 그 평상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주인이 거기 앉아 있는 것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습니다. 백구의 남은 털이 바람에 부드럽게 날렸습니다. 백구는 비석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고개를 비석에 기대었습니다. 돌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주인님 만나러 갈 수 있겠지. 백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 노을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달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무덤 위로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나무에서 낙엽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낙엽은 바람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석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백구는 비석에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고요였습니다. 달빛이 무덤과 백구를 비췄습니다. 주인과 개, 15년간 함께했던 두 영혼. 이제 다시 함께 있었습니다. 산 위로 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바람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백구는 유산도 보답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을 지키고 주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만이 백구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이렇게 순수하게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오직 그 사람을 위해. 가족의 의미는 피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박철수 노인에게 진짜 가족은 자식들이 아니라 백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요?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을 잊지 말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